조국 장관 가족을 향한 검찰의 칼끝은 매섭고 그 검찰을 향한 장관의 개혁 의지도 강합니다.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은 장관 사퇴를 외치고 있고 여야는 여전히 조국 블랙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임명 지금 열 하루가 지난 상황인데요.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대와 연고대 학생들이 집회를 열었고요. 전현직 교수들이 시국 선언도 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396명. 조국 장관은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교수직도 사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기 딸 아들을 불공정하게 끼워 넣는 일은 그 누군가의 딸 아들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일입니다. 저와 같은 학교에서 입학처장으로 근무했던 분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학생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 한 걸로 검찰이 4년을 구형했고요.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교수 파면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때 일입니다. 이념 편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념과 정반대로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온 점이 입증된 인사의 손에 검찰개혁의 전권이 들려지는 사태는 막아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국 장관은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교수직도 사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조국은 네, 관악, 신촌, 안암, 우리나라 대표 지성의 전당에서 동시에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연대는 사실 조국 장관 그 가족 의혹하고도 관련이 없는 이런 직접 곳인데요. 관련은 없죠. 직접 관련은 네. 없는데 어제 또 촛불 집회가 열렸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명문대 하면은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 대학들인데요. 애초에 시작할 때는 이제 관련 있는 대학은 부산대, 의전원이 있었고요. 또 이 고등학교 때 논문 제일저자 의혹이 있었던 단국대도 있었고요. 공주대도 있었고, 그리고 표창장은 동양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서울의 이제 명문 대학들의 대학생들이 서울대는 한 500여 명, 그리고 고대 한 300여 명, 연세대는 한 250여 명으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촛불 집회를 하면서 결국 이제 목소리는 조국 장관 사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대학 교수들 3천여 명입니다. 네. 이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 명단 발표가 좀 늦춰졌어요. 일부 이제 허위 명단도 섞여 있어서 이 정확한 대조 후에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3천여 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도 시국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런 대학생들이 또 이 촛불 집회를 하는 게 사실은 그 시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있을 때 선언이 나오면 이 시국에 큰 문제가 있다. 나라 안에 아주 큰 이제 이슈가 터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년 있는 일도 아니고 수년에 한 번씩 특정 정권마다 치명적인 어떤 이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 있어 왔던 것인데 저는 처음 봅니다. 이 한 장관을 사퇴하라고 해서 3천여 명의 대학 교수가 시국 선언을 하는 것은 지금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권이 물러가라는 퇴진 시국 선언이 있었어요. 또는 어떤 사회적 문제를 바로잡으라는 이 시국 선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관 물러가라. 이거는 사실은 최초의 이 대학생과 또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장관을 물러가라 이렇다기보다는 공직의 도덕성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많은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이 지금 학생들이 순수하냐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 교수들은 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어제도 정치색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한 교수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이 해명 내지는 자신의 어떤 소회를 밝히는 게 일부 교수들은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선언에도 사실은
그 성명을 낸 네. 사람이고 또 검찰 개혁도 사실 반대하지 않는다. 검찰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올바르고 공정한 과정과 공정한 인사가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의 이 조국 장관은 마치 외과 수술을 받는 것을 받기 직전에 더러운 손으로 외과 수술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깨끗한 손으로 해야 되는데 조국 수석은 깨끗한 손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이 사퇴해야 한다라는 선언입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그 의미, 뭐 장관 네. 한 명이라기보다 서울대에서는 어저께 정의종을 4번 울렸다고 해요. 이 정의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법대 학생들에게 정의를 이념으로 하는 법대 학생들에게 정의를 세워라. 끝까지 불의에 맞서라 라는 의미의 1956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즉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가 주장했던 어떤 기회가 균등하고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그 이념을 제대로 세워달라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역대 뭐 주요 시국 선언 사례를 보면은 3.15 부정선거 규탄 때도 시국 선언이 있었고요. 그렇죠. 대통령 직선제 촉구는 86년에도 네, 시국 선언이 87년입니다. 7년이고요. 있었고 뭐 국정원 여론조작 규명 때도 있었고 네. 뭐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시국 선언들은 뭐 그렇죠. 진보 보수의 어떤 가치를 떠나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예. 게 지금 이제 연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3.15 부정선거 규탄 시국 선언은 4.19 혁명으로 이어진 바로 그때고요. 예. 1960년, 1987년 바로 이제 이 직선제 6.29 선언을 이끌어냈던 6월 항쟁 이렇게 불렀고요. 그렇죠. 지금은 6월 시민혁명 이렇게 부릅니다. 시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가장 최근으로 보면은 이제 바로 박근혜 전임 대통령 예. 최순실 사태 때도 나왔습니다. 이건 뭐 이 연동원 인원으로 보면 1,700만 명에 달하는 촛불 시위가 있었던 때고요. 그 직전에 지금 백남기 농민, 이 백남기 선생의 물대포에 의한 사망, 공권력에 의한 사망 노제가 예. 바로 최순실, 이 박근혜 이제 탄핵으로 넘어가는 촛불 집회의 첫 이 집회였어요. 예.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은 국정원 문제지만 이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이거 민주화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다. 이때 최동욱 검찰총장이 날아가는 일이 벌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2014년에도 지금 하나 빠져 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도 시국선언과 수많은 시민들, 학생들의 연대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는 문제에서 이제 이 일이 터졌는가? 네. 저는 이 평론가님 말씀에 공감해요. 어제 대학생들이 든 촛불의 예. 기본적인 정신은 이 공정사회를 향한 것일 것이다. 조국 장관이 이제 그 또 젊은이들의 눈에는 하나의 어떤 그 부조리의 상징으로 예. 보여졌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동일하면서도 지금 대학가의 집회가 말이죠. 지금 시국선언 연표를 쭉 나열했지만 최근 대학가에서 이슈를 가지고 촛불 집회가 있었던 적은 매우 드뭅니다. 대학가 시위는 아까 뭐 이 저 세월호 네. 집회라든가 다 주로 광화문 광장에 이제 대학생도 당연히 포함됐지만 심지어는 중고생도 나오고 시민도 나오고 이제 남녀노소가 모이는 집회장이 됐었어요. 대학가 시위는 사실 90년대 학원 민주화 사태 이후에는 많이 사그라진 게 사실입니다. 예. 대학가 집회가 있어도 매우 극소수였고 그것이 또 전체 이 재학생들의 동참을 얻어내는 데는 이제 탈정치화됐다. 예. 이제 대학가는 탈정치화됐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 기본적인 공정을 향한 구호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지금 이 뭐 서울대 500명, 뭐 300명, 250명 모였다는 이 집회가 네. 그렇다면 그 대학을 표방하는 재학생 모두의 이 어떤 염원일까? 그 안에서도 또 또 분열은 다른 있을 목소리가 거란 있을 말이죠. 수도 있다. 예. 조국 사태를 놓고 찬반이 있을 거란 말이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아니다. 너무나 의혹이 짙다. 이 조국 장관 본인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 이 정도는 그렇게 이제 뭐 이 장관직을 사퇴할 정도가 아니다. 지금 추석 민심에서 한 가족들도 저희 가족도 똑같았는데요. 조국 장관 지지한다와 조국 장관 사퇴하라가 한 가정 내에 있더라고요. 지금 대학가도 이 과거처럼 민주화 운동처럼 이 하나의 목소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학생 중에 일부는 저런 의견을 가진 네. 사람들도 예. 집회에 나섰다고 저는 근데 이해합니다. 아마 입시 문제하고 가장 가까운 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목소리가 아까 이제 뭐 대학생들이 이렇게 촛불을 든 적이 별로 없었다 했는데 아마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제 공동 성명문에서 이제 앞으로 연대 투쟁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확산이 될지 지켜봐야 아니면 되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장관, 자신이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젊은 검사들과 만나서 계급장 떼고 검찰개혁 방안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어게인 2003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차현주 앵커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조국 장관이 전국 검찰청을 돌면서 일선 검사들과 만납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의정부지검을 찾았습니다. 조직 문화 개선 등 검찰 개혁에 대한 평검사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언론 취재로 검사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거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사실 검사와의 대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화두로 진행했던 전국 검사와의 대화입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라는 말로 더 기억에 남죠. 오늘 조국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하지만 당시에는 언론에 공개돼서 큰 파장을 낳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고자 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 네, 검사들은 노골적으로 개혁에 저항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이건 목불인견, 즉 눈으로 차마 참고 볼 수 없었다. 인사불만 외에 검찰 개혁을 준비해와서 말한 검사는 없었다.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라는 말까지 나왔을까라고 말이죠. 검찰개혁의 주체는 노무현 대통령, 강금실 장관에서 이제 16년이 지나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다시 검찰개혁을 끌어내야 하는 조국 장관. 오늘 검사와의 대화에서는 어떤 말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네. 자, 오늘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해서 네. 전국 지검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평검사들을 만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오늘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앞으로도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뭐 어느 시점에선가 공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또 비공개로 진행돼야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예. 사실은 아까 2003년 어게인 2003년 이제 차윤주 앵커가 잘 정리해 주셨지만 저 때는 아까 제가 뭐 일개 장관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법무부 장관 아니고 대통령과의 자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방송 중계도 다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청탁 전화 걸었죠. 또는 이제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 몇 학번 문제, 학번으로 예. 치면 언제 학번이 네. 되시죠? 해서 이 고졸 출신 대통령을 아주 대놓고 모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뭐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많이 다르죠. 대통령과 장관의 위상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노무현 대통령과 처한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오히려 흙수저에서 당시에 이 대통령이 모욕을 받았다면 이번에 또 금수저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검사들이 아마 오늘도 허심탄회한 이야기 할 겁니다.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얘기가 오늘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 좋다. 검찰도 개혁 당해야 되는 게 맞고 암덩어리를 외과 수술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집도 위에 손이 더럽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근데 전 허심탄회한 충돌이 많을수록 오히려 냉랭하고 할 얘기 못하고 서먹서먹하게 끝나는 것보다는 예. 훨씬 낫다. 그럼 조국 장관도 자신의 이제 사법개혁 의지와 더불어서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원론을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나는 예. 보고받지 않고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허심탄회한 오픈마인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자, 당시 말씀하신 대로 2003년 네. 그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이 자리에서는 사실 아까 차윤주 앵커가 얘기했지만 검사스럽다 이런 비판도 받아가면서 네. 검찰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달라서요. 네. 예, 오늘 어떤 그 허심탄회한 얘기까지 오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가 일단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왜 부적절하냐 하면 이 검사들과의 어떤 대화, 물론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자신의 어떤 그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이 계속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과 만나는 과정이 어떠한 그런 그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일선 예. 검사들에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하나의 조직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 조직에서 사실 가장 내가 잘 보여야 되거나 충성을 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인사권자입니다.
내가 인사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사실 쉽게 그렇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거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이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행보는 어떤 행보냐면 내가 인사권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검사들, 이 평검사들에게 그런 행위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어느 정도 사실은 공정하게 과정이 지난 다음에 검찰과 어떤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 또 이 별개이지만 이미 1호 지시, 2호 지시가 검찰의 인사권과 관련된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바로 이어져서 일선 검사들과 만난다 한다는 건 바로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권자로서 당신들을 만난다라는 어떤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지금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인사권자이기도 하지만 지금 가족이 수사 대상이라서 오늘 뭐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 압수수색이 또 지금 진행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이런 그 가족 대상 의혹이 있는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이 좀 부담스럽다. 내부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인사권자는 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인사권자죠. 최종 인사권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다. 검찰을 독립시켜야 한다. 검찰 독립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사법개혁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검찰을 이제 정치로부터 중립시키겠다, 독립시키겠다는 대통령 앞에서 저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뭐 대통령도 이 검찰 인사에 개입할 수 있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런데 자, 지금은 인사권자인 건 맞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조국 장관은 검찰 조직을 개혁하겠다고 하고 어찌 보면 지금 물고 물리는 상황에서의 이것이 이제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조국 장관이 이 인사청문회 전후에서 이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문재인 대통령이 왜 낙마시키지 않고 장관 후보를 교체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고 임명했느냐. 사법개혁밖에 없다. 사법개혁으로 책임져라.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배우자가 구속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뭐 딸의 이제 입학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공직을 지금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가족들의 문제예요. 우리 공사 구분이라는 말을 항상 해요. 자, 사적으로는 지금 검찰의 수사 대상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으로는 지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럼 가족 수사 끝날 때까지 방해만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결재 안 합니까? 업무 안 합니까? 임무는 그냥 사법개혁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집안이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자기 일 하고 옷 벗을 때 옷 벗어야 한다. 하루라도 시간을 왜 낭비합니까? 언제까지 법무부 장관일지 모르는데요. 네, 할 일을 해야 한다. 근데 조국 장관이 사법개혁을 끝낼 것인가? 저는 이거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 긴 길입니다. 그럼 초석을 놓고 다음 장관에게 넘겨줘야죠. 네. 두 가지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게 지금 이 사안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인사와 관련해서 당시와 다릅니다. 2003년도와 뭐가 다르냐면 지금 조국 장관은 직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물론 법무부 장관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개방형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지금 일반인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검찰국장은 사실상 검찰이 해왔습니다. 이 지금 검사 출신에서 가장 빛나는 어떤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검사한테 시키지 않는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까지 검사의 인사가 뭐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 자리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 자리 다음에 이렇게 가는 순서와 이것은 어떤 회사도 어떤 조직도 그 원칙 속에서 관례 속에서 행해져 왔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이 딱 가면 자신의 마음대로 검사 인사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은 좀 다르죠. 이건 막내 검사장이 주로 하지만 그러니까 그 비검사 그러니까 전체 법무부 내에서 비검사의 인사를 담당하니까 그건 일반직으로 뭐 개방한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의 어떤 흐름은 바로 조국 장관이 지금 이 전 장관은 전혀 다르게 직접적으로 검사의 인사를 좌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예.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가족은 가족대로 수사를 받는데 법무부장은 계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두 가지 그 안에서도 두 가지 점인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또는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의혹들의 많은 부분이 조국 장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 조국 장관과 연관이 전혀 안 돼 있는 사건은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장관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전혀 아니다, 별개다, 이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예, 됩니다. 일단 그 검찰 개혁의 한 축이 지금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 부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에 따르면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요직이라기보다는 업무 네. 효율성이나 조직 장악력 면에서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임명했을 경우에 조직 장악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효율성 네.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런 우려를 좀 제기를 그래서 하는 지금 것 이 같습니다. 평론가님 말씀도 일견 일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던 대로 하면 개혁이 아니죠. 하던 대로 하면 뭐하러 개혁이란 말을 예. 붙입니까? 하지 않던 길을 통해서 더 나아지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개혁인데 그러면서는 이례적인 일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었어요. 기존에 대부분. 아닌 경우가 박상기 장관, 법학자 출신. 두 번째 이어서 지금 조국 장관, 법학자 출신. 그렇죠. 강금실 장관이 있었죠. 그런 이제 그 경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법무부 장관 다 검찰 출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미 수장을 앉힌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 검사 출신, 검찰 출신은 다 비슷하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경향성이 있다. 예. 조직 보호의 논리가 있다. 검사 동일체 원리를 아직도 유지하려고 한다. 이건 이미 폐기된 이제 논리입니다만 그러면서는 그렇다면 비검찰들을 더 많이 측근들로 투입을 해서 예. 이 검찰들의 그 어떤 폐쇄 논리를 좀 깨자. 이게 이제 개혁의 핵심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안 했던 인사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혁의 시발점인데 네. 문제는 지금 그 안 했던 비검사 출신의 이제 인사가 적절하냐. 개혁 방향에 맞느냐, 예. 적절한 능력이 있는 인사냐, 적임자냐냐 이런 논란은 보여지리라고 예, 봅니다. 개혁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 개혁이다. 그래서 뭐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 조국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조국 장관 연사흘 국회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도 나왔고 면전에서 사퇴하라 이런 질책도 들었는데요. 이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뭐 굉장히 정신적으로 일정으로 힘드실 것 같고 도덕적, 법률적 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께서는 지금 엄청난 사회적 형벌을 받고 계시다. 장관님께서 오히려 이 여러 가지 사태를 봤을 때 사태의 어떤 명단을 내리시는 게 가장 순리에 맞는 그런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하지 못했고요. 저의 불찰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인지도는 최고로 높아갔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대권 후보까지 뭐 거론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우리 조국 장관께서 안타깝습니다.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국민주의 국민 실무회담 그리고 특히 외교 이런 게 산적되어 있는데 조국 필요성이 국민들이 있습니다. 문시윤을 절대 무시했습니다. 문시윤을 절대 무시했습니다. 네, 격려도 듣고 당부도 듣고 쓴소리도 듣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박지원 의원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네. 청문회하고 비교했을 때 어제 메시지 보면은 뭐 사법개혁 당부도 했습니다만은 민심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행보 중에 네. 박지원 의원한테 찾아간 것이 가장 사실 마음이 좀 안정이 됐을 거예요. 쓴소리 다 듣다가. 그래도 박 의원은 이 청문회 때 굉장히 좀 적격 판정도 내리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이례적인 것은 지금까지의 행보는 이미 다 원내대표나 대표,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 지도부들을 다 접견했는데 박 의원은 지금
그냥 의원 신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한정치연대는 이미 유성엽 임시 대표를 만났어요. 17일 날. 그렇죠. 그리고 유 대표는 공식적으로 면전 앞에서 내려놓으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정치연대에 박지원 의원 찾아갔습니다. 네, 갔는데 찾아간 보람이 좀 있으셨어요? 보람을 찾으셨죠? 그 방법은 덕담부터 시작했잖아요. 조국. 그래도 전 국민이 다 아는 이름 아니냐. 그리고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청문회와는 조금 결이 다른 한마디 붙이신 건 이 검찰 개혁을 지켜봐야 돼. 그러니까 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자. 그리고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네. 이 두 마디의 여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라는 말을 유시민 이사장과 박지원 의원이 한날 동시에 리스크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리스크가 뭘까라고 또 기자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터에 지금 민심 얘기를 또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뭐 지지하지만 그러나 자신도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쓴소리 듣고도 조국 장관 계속 몸을 낮추는 모습 국회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의 거취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도 같습니다. 이미 후보가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했습니다. 기자간담회 때도 뭐 수많은 기자들이 의혹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사퇴하실 생각이 없느냐, 용단을 내리실 생각이 없느냐.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없다. 인사권자가 저를 장관으로 지명을 했고 그럼 이제 한번 청문회까지는 가보겠다. 청문회 이후에는 이제 임명을 당한 거죠. 조국 장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럼 그 맡겨진 일을 뭐 끝까지 무슨 일이 있든지 수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저의 이제 손을 떠난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인사권자 입장에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민심이 도저히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점점 어둡고 아주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인사는 번복할 수 있는 게 인사입니다. 결정적인 이제 결함이 드러났을 때. 근데 지금은 일단은 지켜보는 과정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조국 장관은 주어져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는 그야말로 임무 수행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가족 수사 때문에 저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본인의 실제 본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이라도 자신은 그냥 다 놓고 돌아가서 가족들 돌보고 싶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인사권자가 자신을 지명하고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뭐 괴롭죠. 그런데 그 일을 그냥 꾸역꾸역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수 야당은 조 장관의 거취 문제를 국회에서 본격 해결 짓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 이미 제출이 됐는데요. 조 장관의 국정조사는 가능할까요? 여야는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야 합의로 이 국정조사가 통과될 리는 없습니다. 저희는 다 반대한다는 뜻을 단호하게 밝혀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렇게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이 조국 정국을 더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정쟁 국회를 몰두하겠다라는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정치공학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씨 내지 조국 씨 일가가 보인 거의 가족 사기단 수준의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씨를 계속 그 자리에 놔두는 것과 그가 계속 법무부 장관으로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양심과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걸 과연 뭐 여당은 그렇다 치고 1인뿐인 정의당이나 다른 재정파가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여당도 국민의 압력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일단 몇 가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한국당은 지금 반발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조국 씨라는 표현을 쓰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발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번복이 아니라 사퇴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번복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후보자의 경우는 번복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뭐 굳이 C라고 부른다라는 건 사실은 좀 소위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는 일단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의 어떤 의혹이 만약에 지금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듯이 이 정부가 들어서 100대 과제 2017년 7월 달에 발표한 100대 과제와 이 펀드, 코링크 P의 펀드가 투자한 그런 그 개별 회사들의 그런 그 이 사업 내용과 만약에 일치하고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상당히 가능한 일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이것 역시 힘을 받으려면 검찰의 수사 과정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조국 공방만 계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일 좀 해라 이런 쓴소리도 보내시는데 의사 일정은 겨우 합의가 됐습니다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감을 진행해도 또 조국 공방으로 번지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런 조국 정국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민심도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국정 직무 수행 평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 의견의 긍정 평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40%까지 떨어져서 지금 13% 포인트 부정과 긍정의 표차가 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은 횡보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간혹 나타나기도 했고 붙어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제는 13%포인트면은 격차가 꽤 커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아마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40% 긍정이라 함은 이 대통령 대선에서의 득표율 41.1%에서도 1.1%포인트가 떨어진 수치예요. 왜냐하면 이제 표를 줬던 적어도 국민들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전제한다면 그거보다 낮아졌다. 그래서 조금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정은 과반이 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리얼미터 조사 어제 발표됐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41.1%보다 높게 리얼미터는 43%가 긍정으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은 추이는 거의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비슷하기 때문에 정부는 초비 사항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뭐 일단 적신호가 들어와서 다음 주 여론 흐름이 어떻게 될런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인사 문제를 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두 가지 문제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게 첫 번째는 40%라는 그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지는 건 사실 언제나 무너집니다. 집권 4년차, 5년차에 그것이 이제 하락되는데 급격하게 하락하느냐, 연착륙하느냐의 차이가 크고요. 그다음에 이유가 커요. 이유가 인사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대통령이 전횡을 한다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어요. 다른 문제는 정책적으로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 문제 잘하려고 하다 보는데 이렇게 반응이 좀 늦다거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안보 문제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것이 있지만 인사 문제는 한 번 인사가 잘못됐다. 이것 때문에 사실 부정적이다라고 한다는 건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거든요. 사퇴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 그 결정 자체는 계속 남아요. 하기 때문에 이 인사 문제 때문에 이 지지율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좀 아픈 대목이에요. 네. 오늘 뭐 정당 지지도 보면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1% 정도가 올랐던데 다른 당들은 뭐 큰 차이는 없고요. 한 1, 2%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바른미래당 얘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얘기 바로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태경 의원 징계 문제 때문인데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아침에 또 한 번 설전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당권파하고 비당권파 계속 부딪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혼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갈라서질 못하고 있어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바른미래당의 이혼 예언을 제가 1년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여를 계속 갈라집니다 했는데 한 주씩 미뤄오면서 지금 1년이 훌쩍 넘었어요. 이번에도 이혼 직전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제 하태경 의원이 손학규 대표에게 나이가 들면 정신이 어떻게 된다 이런 좀 막말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징계가 이제 윤리위에서 나온 겁니다. 직무정지 6개월.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다. 윤리위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게 비당권파고 비당권파 15명, 당권파 9명 지금 격돌하고 있는데 이 두 세력은 다른 세력이에요. 정치적으로. 근데 유승민 의원계 뭐 지금은 과거에는 안철수계 국민의당계 그랬는데 혼재돼 버렸어요. 지금 손학규 대표를 옹호하는 당권파와
나머지인데 지금 빨리 갈라서야 되는데 저는 이거 좀 치졸해 보입니다. 네. 결국은 재산 분할의 합의가 안 되니까 우리가 남을 테니 당신들이 나가라. 또는 반대로 당권파는 우리가 남을 테니 당신들이 나가라. 예. 보수통합하러 돌아간다며. 예.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또 우리는 절대로 한국당으로 돌아가지 않는다예요. 네. 이런 상황이 해결 기미가 보이질 않고 혼란스럽기만 해요. 네, 짧은 질문. 지금 네. 이럴 때마다 항상 안철수 전 대표 소환이 소환.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귀국 시점 조금 이릅니까? 어떻게 보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예. 가장 큰 어떤 그 모멘텀이 될 겁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 가시화된다면 안철수 전 대표나 혹은 유승민 전 대표나 손을 잡을 가능성이 커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심상정 안 예. 그대로 간다면 왜 소수 정당으로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지금보다 더 많은 활로가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사실은 좀 더 버티는 형국이 될 거예요. 이혼을 바라시지만 끝까지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고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가시권에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 괴로운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분이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까? 이 얘기도 저도 꽤 오래 한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보죠.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